주로 ESG라는 것하고 탄소 중립, 자원순환, 기후 이런 얘기들을 앞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신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한 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 PPT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상식의 폭을 넓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SG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기업들이 다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ESG 보고서로 싹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ESG는 여기 있는 것처럼 UN 환경계획이라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배 구조가 건전한지를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나온 게 ESG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E는 환경이고요. 요거는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 요 G는 지배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싹 모여가지고 앞으로 ESG 제대로 안 하는 회사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니 우리나라 삼성이든 다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시행 금방 할 것처럼 하다 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의무화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보시면 이게 작년에 작년에 금융감독원의 공정시장과 2021년 기사인데요. 자기네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G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ESG 정보를 다 공개해라. 기업들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도 난리 났고요. 문제는 ESG 정보를 공시하려니까 뭘 어떻게 공시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거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영 회계법인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SG 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자유를 공시하고 단계적으로 의무를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ESG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가 환경에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형태로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굴지의 기업들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ESG가 뭐냐? 이 E는 환경인데 얼마나 물건을 제품을 만들 때 오염물질 배출을 안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가? 자기네들 사옥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저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오염 얼마나 안 쓰느냐? 그다음에 자원을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원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사회 소셜 부분에서는 고용 평등, 고용 다양화, 인권, 노동, 테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배 구조는 임원의 모수가 다 공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 예를 들면 기된장 관련된 분들은 안 계시겠죠. 거기에
최근에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분이 되게 많이 받았다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시가 되도록 되는 상황이고요. 정치 후원금 얼마나 냈는지 등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벌 중심의 기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기업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시가 됐을 때 외국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신경 쓰는데 외국은 오히려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쪽에서 이쪽,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더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ESG라는 게 사실은 어느 날 쭉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속 가능인데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 20,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돈 잘 벌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데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별로 없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꼭지점에 있는 게 교차점에 있는 게 지속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 처리 제대로 안 했다가 요것 때문에 대통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용된 사람들에게 임금 적게 줬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개선되고 해서 점점 더 좋아지다가 환경, 사회 이게 빠지고 지배 구조가 딱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벌어서 기업주 일인한테 돈이 다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에서 ESG로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웬만한 기업들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롯데케미칼도 만들어내고요, 기아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게 어디지? 잘 안 보이네. 네. CJ 제일제당도 만들어내고요, 공기업들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철도공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평가하고 하는데요. 되게 신경을 씁니다. 철도공사에도. 왜냐하면 외국에서 투자받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빠져나가면 좀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제 거기에 지배구조에 지금 사회공헌하고 환경 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배구조 부분은 아직 대부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ESG 보고서로 곧 계속 이제 올해부터 바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요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해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해가지고 요 앞에 것만 따서 SDG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이게 1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엔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TH라는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대학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제3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 평가에 참여해야 등수가 뭐 1,500개 대학 중에 1,400 몇 등 이렇게 하니까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논문 얼마나 내고 있고 연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제3세계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해야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제3세계에 있는 대학들을 참여시키려고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한 3년, 4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대학들이 세계 100위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교육평등 부분에 이런 항목이 있어. 대학을 평가할 때는 너희 대학에 온 신입생 중에 그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 온 학생의 비율이 얼마야?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80,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10%였는데 올해는 30%가 됐어요. 그러면 무려 3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되게 잘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TH라는 데서 임팩트 랭킹이라는 걸 하는데 대학뿐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항목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서 이런 일에 회사가 아니면 어떤 기관이 얼마나 공헌하고 있어. 정량적, 정석적으로 자료를 내. 그래서 막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ESG라는 큰 축도 있고 이 부분은 ESG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각 항목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고요. 요즘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는 것 같지만 기후변화를 얘기하려면 지구상에서 이 탄소라는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 뭐 농도가 산업혁명 때는 280 ppm이었는데 지금은 400 ppm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750 피코그램, 10의 15승 그램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상대적으로 한번 보시면 750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식물들이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물로 가는 부분들이 어디 갔지? 네, 여기 121 그러니까 750이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121만큼은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근데 식물들이 호흡할 때 다시 육식을 내보내고 나뭇잎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걔네들이 썩어서 다시 육식이 가니까 식물이 빨아들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시 공기로 가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양에 있는 탄소가 요곳에 2배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화석연료, 우리 뭐 석유, 석탄 떼가지고 이제 대기로 1년에 가는 양이 5.5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녹는 거, 바다에서 다시 가는 거 생각해보면 거의 똥돈입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한 곳이 있는데요. 얘 적게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게 써야지 이렇게 가는 양이 줄어들고 그나마 식물들을 나무를 막 심어야지 이렇게 오는 양이 좀 늘어서 여기 보면 60 가고 121이니까 1.3만큼은 그래도 식물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양을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것을 줄이는 것 외에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 쓰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 쓰자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 줄이자는 얘기고요. 숲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게 요거 늘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 줄이고 여기 있는 거 쓰는 거 늘리고 요 전략.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이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용어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나오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이 흡수하든 어떻게든 흡수되는 양이 있으니까 배출되는 것과 흡수되는 게 같으면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내가 100만큼 내보내면 100만큼 흡수시키자. 이러면 최소한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걸 중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배출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게 더 많으면 이건 카본 네거티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카본 포지티브였죠. 배출되는 게 더 많아서 공기 중에 있는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든지 탄소를 내보내는데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흡수시켜서 실질적으로는 배출되는 양이 0이 되도록 하자. 배출되는 거, 흡수하는 거 똥돈이 되면 0이 되니까. 요게 탄소 중립인데요. 뭐 왜 그런가 등등등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하고
파리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모든 개발도상국 선진국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과정이고요. 이렇게 5개의 방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하고 수소를 활용하겠다는 게 전기 만들 때 원자력에서 한 30% 지금 오고 있고요. 화력발전소에서 40 정도, 40 이상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력에서 만드는 전기를 적게 쓰면 결국은 화석연료, 석탄이나 아니면 기름 쓰는 게 줄어드니까 그 부분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산업에서 화석연료 쓰는 거를 전기랑 수소로 대체하겠다라는 거고, 자동차가 연료 계속 쓰니까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하겠다라는 거고, 건물에 난방할 때 여기에 쓰니까 얘를 전기로 떠가지고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철강이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철광석을 캐다가 철을 만들잖아요. 근데 철이 철로만 떨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형태도 있습니다. 그럼 철에서 탄소를 떼어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코크스라고 불리는 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철에서 산소를 떼어냈습니다. 그럼 배출돼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용광로 온도가 1600도라서 에너지 많이 들고 산소 붙어있는 철에서 산소 떼어내려니까 이산화탄소 또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데 철에서 산소 떼어낼 때 탄소 대신에 수소를 쓰겠다는 게 수소환원 제철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떼어낼 때 탄소 대신에 수소를 쓰면 나오는 게 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수소 잘못 쓰면 터질 수 있으니까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나오는 플라스틱은 전부 다 석유에서 왔으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을 쓰겠다라는 거고 전기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CCUS가 탄소 붙잡아가지고 어쨌든 저장해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세 번째고요. 포스코는 이거에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 그 다음에 순환 경제를 하겠다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 쓰고 다 매립을 하든지 저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태우게 되거든요. 태우면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최대한 매립이나 태우지 않고 재활용 많이 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폐콘크리트라고 있는데 우리 시멘트가 이제 지금 화학 쪽을 많이 얘기해서 그 칼슘 CA랑 산소가 하나 붙어있는 CAO 산화칼슘이 시멘트의 한 65%쯤 되거든요. 근데 시멘트를 만들 때 대부분 석회석을 캐다가 석회석은 CaCO3입니다. 네. 그거를 한 1100도쯤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고 그게 산화칼슘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석회석도 시멘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는데 시멘트는 필요하니까 콘크리트 기존에 썼던 것들을 건물 부신 다음에 이거 다시 쓰면 시멘트 그만큼 덜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이게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탄소를 내보내는 걸 줄여봐. 이게 1번부터 4번이라면 5번은 숲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습지 같은 데서 탄소를 흡수하니까 흡수하는 걸 최대한 늘려서 많이 흡수해봐. 이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었던 버리지 말고 다시 써. 이게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에너지하고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쭉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다 쓰고 나면은 쓰레기, 그래서 버려거든요. 버리지 말고 이 과정에서 다시 쓰고 다시 만들고 얘를 원료로 다시 쓰고 요게 순환경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1위거든요. 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1위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체계 보고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홍콩에 식당들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되는 비율이 6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90%에 육박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료로 쓰던가 하나는 퇴비로 쓰는 거거든요. 퇴비로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어서 퇴비에 소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뿌리면 영양분 있는 소금이 잘 자라야 되는데 말라 죽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사료로 쓰면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집니다. 돼지가.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쭉 한 가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오염을 지키던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순환한다. 이게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이 하나하나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게 다시 쓰고 그게 사실 순환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뭐 당근마켓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중고 제품을 다시 많이 활용하고 쓰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환경제의 일환이 되겠죠. 산림청에서 이렇게 이 탄소 중립을 발표하면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되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숲이 오래되면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수목 종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를 싹 다 내버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잘하는 나무들을 산림청에서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막 기존에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는 게 무슨 탄소 중립이냐 해가지고 산림청이 욕 가지고 먹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수량 기본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선정하고 있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종종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순환경제, 탄소 중립, ESG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환경 얘기를 조금 하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다라는 게 전라북도는 농림, 축산, 어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농림, 축산, 어업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10.3%쯤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제조업은 3%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근데 재밌는 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특히 익산, 군산, 전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보통 미세먼지는 제조업에서 많이 배출되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되게 낮아요. 인구 밀도도 낮은데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하고 되게 다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 축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하면서 축산이 있는데 축산 근처에 가면 늘 악취가 나죠. 이 악취의 원인되는 물질이 암모니아인데 특히 초미세먼지는 이 암모니아로부터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농도가 높으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 이 미세먼지가 왜 나오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 농업부산물들 태우지 말라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서 다 태우고 계시거든요. 태우면서
나오는 것들 중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익산이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산에서 이익을 얻다 해서 익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익산은 좋은 돌로 유명을 해서 화강암을 채취를 했고 그 화강암을 이렇게 채취하고 나면은 웅덩이가 크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산림보호법에서 내용을 산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때 거기다 흙을 갖다 넣으면 그게 다 돌이니까 거기에다가 동기성 폐기물, 예를 들어 연탄재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산림청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상의 문제인데요. 폐기물은 두 가지입니다.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이렇게 두 종류로 하는데요. 여기에 오염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랑 만났을 때 물로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오는 양이 기준치보다 아래면 일반 폐기물, 얘는 톤당 처리 비용 6만원. 근데 기준치를 넘어가면 지정 폐기물, 얘는 톤당 처리 비용 30만원. 물론 지금은 비용이 좀 바뀌었을 수 있지만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연탄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반 폐기물이라서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땅속에 묻혀 있으면 안 나오던 녀석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폐석산에 실제로 불법으로 매입이 되었는지 지정 폐기물이 매입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녀석들이 유독물 형태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검사한 건 아니어서. 하지만 익산에 있는 이 폐석산은 대부분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새만금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연구원에서 2020년 발표한 이 전라북도의 환경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 폐석산 문제,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분뇨라는 게 똥 오줌인데 이게 이제 액비라 그래서 조금 발효한 다음에 이 거를 밭에다 막 뿌리거든요. 비료로. 전라북도에서 생산 나오는 가축 분뇨의 50%는 액비로 만들어서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근데 소가 100kg의 뭐를 먹으면 50에서 70kg는 다시 똥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사실은 뚜렷이고 질소하고 인 같은 녀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지하수로 타고 가고 이 지하수가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수질 대책한다고 곳곳에 폐수처리장 지어가지고 운영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의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축 분뇨 얘를 순환 경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요즘 저희 과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얘네들을 가축 분뇨가 나오면 이 가축 분뇨를 현기성 소화라고 라는 것을 하게 되면 메탄하고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탄은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물론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로 못 쓰지만 이 메탄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얘네들을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메탄에서 수소를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 분뇨에서 요즘 수소격제 자꾸 얘기하는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전주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은 미생물 덩어리인 슬러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슬러지를 비슷한 방법으로 수소 만드는 거를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몇 개 안 주는 시범사업에 당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분해 했을 때도 100% 전환이 되진 않고요. 이 시커먼 숯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거름으로 되게 유용하고요. 여기에도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잘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탄소를 땅에다 저장할 수 있고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젊은 교수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앞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앞부분에서는 환경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계획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뭔가 처리 시설 갖추고 돈 들여서 해야 되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기는 일반 제조업 회사에서는 쉽지 않고 늘 벌금 내는 원인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해서 벌금 많이 내게 되거든요. 계륵 같은 건데 이제는 계륵 여전히 계륵일 수 있죠. 근데 ESG라는 것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는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었다. 이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탄소 중립을 자꾸 얘기하는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양 자체를 줄이면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어디에서 배출하는지 보면 전기, 또 하나는 자동차. 이게 아마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기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걸 거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라는 게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볏짚 생산량이 전국 3위인데 2위, 2위가 전라남도, 충청남도인데 전라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면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연구들을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볏짚에서부터 수소 얻기, 볏짚에서부터 메탄 얻기. 그러면 걔네들을 태우지 않아도 되니까 뭔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축분요. 그래서 자원순환,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 얘는 신재생 에너지의 일환이고요. 탄소 중립을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농업 중심의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걸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을 드리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바이오매스가 무슨 뜻인가요? 미생물로부터,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은 다 바이오매스라고 부르죠. 복잡한 뜻인데. 네. 바이오 머티리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생물들도 바이오매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들 다 바이오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의 환경오염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심하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이유 외에 외부적인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사실 이제 중국을 다들 얘기하고 싶으신데 중국 한 3년 전에 우리 미세먼지 되게 심했을 때 나사에서 운영하는 큰 비행선을 한반도 상공에 띄워가지고요. 미세먼지 전체를 관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오는 비율이 적으면 30%, 많을 때는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중국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기어가 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아니고 미세먼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대부분 초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연구 결과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쪽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주로 땅 파서 먹고 살거든요. 토양, 지하수 이런 쪽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주로 땅 파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뭐 땅꾼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리고 농대에 계시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공대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가 좀 제가 주로 하는 가장 많이 지금까지 했던 연구는 땅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땅이 왜 오염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기름이 좀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땅 파고 묻었습니다. 대부분 그랬거든요. 근데 땅은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1970년대 미국에서 뉴욕주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나이아가라 시에 한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막 뛰다가 갑자기 킥 쓰러지고 코피를 쭉 흐르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대공황 때 그 운하를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지역에 보면은 미국 5대5 큰 호수들이 있고 호수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운하를 지으려고 운하를 막 파다가 도중에 중단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 화학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하니까 이렇게 물덩이가 있고요. 여기다가 다 묻고 목표를 3m쯤 해서 나이아가라 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시에서는 그 회사가 슈퍼케미칼이라는 회사인데 슈퍼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야. 이 회사가 기증한 이 땅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돼. 사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3m 밑에 있던 녀석들이 스물스물 위로 올라와서 운동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러브 캐널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데가 여기 하나만 있을까? 아닐 거야. 미국 그 넓은 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천 곳이 그런 데가 있는 거죠. 폐기물 불법으로 부순 데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정화를 다 하려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국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름이 슈퍼펀드 만들어서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펀드법이 만들어서 모은 기금으로 오염된 땅하고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소송에 변호사한테 수익료로 간 소비 승인 비용이 45%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환경 그러면 당장 모래에서 냄새나고 공기 탁하고 하면 당연히 수질, 대기 이게 환경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1990년에 그 경상도 구미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때문에 환경 부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990년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 그 환경부에서 주로 공기,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토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부산에 문현동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문현동이라는 지역은 원래 육군 전기차기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전부 다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육군 전기차만 하나 덩그러니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을 하고 그 땅을 부산시에다 팔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 지역을 금융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은행들한테 막 분양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은행들은 건물 짓고 건물 올리고 은행도 개설하고 지원도 내고 해야 되니까 과정에서 유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파토리를 한번 툭 하면 기름이 칙 나오는 거죠. 뭔지 있다고 처음에는 정말 유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육군 국방부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전기탄이었으니까 폐윤활유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거기 한 40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는 폐윤활유를 대부분 땅에다 묻은 거.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2m 정도를 복도를 해서 부산시에다가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지가 3만 평쯤 되는데요. 120억 원 정도 정화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1994년 이 정도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토양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에 군산 건너편에 장항이 있고 여기 보면 장항 옛날 제철 제련소가 있는데요. 장항 제련소가 포항 제철소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1946년에 문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발전을 기여했죠. 근데 그 장항 제련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4km 이내가 기소로 싹 다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된 게 3천억 원이 투입이 돼서 얼마 전에 정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은 오염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광산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광산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금 채취하려고 일본에서 개발한 광산이 금방 한 2,000개쯤 있습니다. 2,000개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산이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시골에 오래된 그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한테 담배 한 포로 사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혹시 여기 광산이 있나요? 저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가면 빙도 무너진 흔적이 짚어지게 있는데 문제는 금이 1톤을 광석을 채취하면 거기 한 3%만 들어도 굉장히 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 버려주고 금만 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땅속에 묻혀있을 때 괜찮은데 얘네들이 끄집어 내놓으면 비 맞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중금속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 광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중금속이 오염이 되게 심각했거든요. 과거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봉화,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가장 마지막까지 보고가 된 지역인데요. 거기는 전체가 다 광산입니다. 근데 경상북도에서도 첩첩산중이고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중금속 농도를 조사해보면 평야 지역보다 중금속이 23배에서 80배까지 많이 포함된 쌀 이렇게 지금은 농림부 환경부가 다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 거는 수매에서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땅을 정화할 때 이게 장항에서 제가 실험했던 건데요. 이렇게 땅에다가 파이프를 설치하고 여기다 전기를 가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T를 띠는 녀석은 에너지로 플러스 T를 녀석들은 캐소드로 옮겨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기 잘 가겠어 싶은데 시멘트에서도 얘네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 같은 데서도 하는 거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보통은 기술을 개발을 하면
여기서 됐으면 다른 데서도 잘 돼야지 되는 게 보통 기술이거든요. 근데 토양은 장항에서 잘 됐는데 전주에 오니까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네.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뭐지? 왜 안 되지? 사실 이게 면적으로는 600제곱미터쯤 되거든요. 학생들이랑 했는데 깊이가 1.5m까지 오염이 되어 있어서 노가다로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다 이렇게 200개 되는 거 이거 박아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되게 잘 됐습니다. 뭐 특허도 내고 뭐 이제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도 해가지고 해서 와 기업이 이게 중금속 오염된 데는 다 돈 벌 수 있는데 땅 파내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생각했는데 반대로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술 사간 회사한테 제가 되게 혼났거든요. 안 되는 거 팔았다고.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보니까 토양이 이렇게 까만 녀석들이 중금속이라고 생각하면 토양 여기 회색은 토양이고 여기 까만 게 중금속인데 지역마다 이 중금속이 붙어있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얘가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의 토양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사간 회사한테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들이 이거 쓰겠다고 하기 전에 흙을 떠다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분석을 다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요런 내용들이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저는 뼈속까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공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뼈속까지 공돌이라 현장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된다. 다시 와가지고 왜 안 되는지를 찾은 특이한 경우고요. 이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여기 CS라고 하는 게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을 때 세슘이 나치로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세슘이라는 녀석이 되게 재밌는데요. 흙을 이렇게 보면 층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세슘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K가 되어 있는 요 자리에 여기 싹 들어가거든요. K를 끄집어내고 이 자리에 요 세슘이 싹 들어가게 되면 토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떨어집니다. 흙하고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세슘이 요 사이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표토 위에 한 5cm 정도만 세슘으로 오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걷어다가 일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어미너미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분들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처리하기 어려집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처리를 했고 일부는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중금속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보다가 세슘도 비슷해서 세슘이라는 녀석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보다가 지금 바이오차라는 녀석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양 오염인데 저는 비소라는 녀석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 비소가 예전 그 임금님이 사양 내릴 때 일부 들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녀석인데요. 일단 비소를 우리가 장기간 먹게 되면 이렇게 손이나 발바닥에 피부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을 발에서 먼저 발견돼서 블랙풋 디시즈, 검은 발병이라고 번역하려는 피부암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진 아니고 대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가능한, 뭐, 나폴레옹 머리카락에서 기소가 나와서 기소로 중독돼서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땅에, 특히 몸에, 이렇게 기소가 있으면, 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소, 땅에 한 10이 있으면 그 중에 1은 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벼가, 요, 왕겨가 겉에 이렇게 있고요. 쌀이 있죠. 겨의 쌀이죠. 그래서 이 왕겨를 이제 벗겨내면 겉에가 약간 누리끼리한데 요거를 3번 갈면 현미가 되고 8번 갈면 백미가 됩니다. 갈면 가루가 나오니까 그 가루가 등겨거든요. 근데 기소가 가면 어디 가냐 하면 요 누리끼리한 요 부분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로 오염이 됐다. 그러면 백미를 먹는 게 현미를 먹는 것보다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네. 의미를 더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은 면화를 예전에 되게 많이 재배했거든요. 면화를 재배할 때 기소가 들어있는 농약을 엄청 뿌렸습니다. 근데 면화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 면화 재배하는 것이 전부 다 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땅 속에 비소가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에는 비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없네? 미국 그 FDA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쌀로는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벼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보고가 있어요. 미국 워싱턴대에서 발표한 건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벼가 땅속에 있는 비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온도가 예를 들면 0.1도 증가했으면 그만큼 비소는 더 많이 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재밌는 게요. 땅에 이렇게 비소가 있으면 우리 모래기하고 나서 위에다 물을 잘 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땅속으로 가는 것을 이 물이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산소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화학적으로 환원 상태라고 부르는데 환원 상태가 되면 이 비소는 주로 철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환원 상태가 되면 철이 물에 녹습니다. 그럼 비소가 붙어 있을 데가 없으니 토양에 있는 철에 붙어 있다가 물로 나오게 되고 물로 나와서 이렇게 쭉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 물을 내놓거든요. 그 기간에 비소가 이렇게 쭉. 일본은 사실은 비소가 땅에 되게 많습니다. 화산으로 생긴 동네라. 그러니까 일본은 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비소가 있어도 벼가 흡수가 안 되는 벼 이런 품종을 되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는 땅에 있는 비소를 없애면 될 거고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넓은 데에 있는 땅에 비소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땅에 있는데 작물로 안 가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게 문제니까 여기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이 산소를 서서히 3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내놓은 물질이 있으면 이 비소가 철에 붙어 있어서 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병대 학생들한테 벼를 키워보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벼를 키웠더니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요. 특허도 받고 기업에 팔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산소를 내는 이 물질이 3개월 동안 지속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산소를 안 내서 어떻게 하면 산소를 좀 더 잘 조금씩 3개월 동안 계속 내게 만들까 해가지고 그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올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허 내놨기 때문에 이거 산다 회사에서 또 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약은 아니고요. 그냥 요만한 알갱이를 비료 뿌리듯이 뿌려주면 됩니다. 네. 비료처럼.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는 마치 짜고 치는 골프 같지만 산소뿐 아니라 비료까지 같이 있는 녀석을 그냥 비료 빌딩에 같이 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수돗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수돗물을 만들다 보면 수돗물에 들어있는 유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유기 물질들을 없애려고 여기 보면 응집 침전지라는 것에다가 이제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 유기물들을 싹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돗꼭지 치면 수돗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죠. 요 응집돼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탈수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 넣어주는 요 약품이 알루미늄이 많이 포함된 녀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알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시멘트 말씀드렸는데 65% 정도는 산화칼슘이고 한 20% 정도는 산화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시멘트 회사에다가 하면 좋은데 이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안 사갑니다. 그래서 너희 제발 가져가줘 해서 1톤에 한 5만 원쯤 시멘트 회사에다가 주고 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에는 갖다가 자기네 시멘트 원료를 쓰는 거죠. 돈 받고.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전라북 우리 전주시 수돗물은 쓰는 그 원수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슬러지에 오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되게 양질의 슬러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쓸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얘를 갖다가 뭘 좀 써보자. 근데 얘가 이제 대부분 알루미늄이 많다고 했는데 그 알루미늄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기소를 되게 잘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가공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기소를 잡아주는 잣재로 만들어서 얘를 정수기 필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물에 기소 들어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베트남에 있는 어떤 학교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지금 한 3년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를 했던 회사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이 있는 회사라 베트남에서 이제 정수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이 슬러지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는 일종의 순환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로 나온 것을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 형태의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슘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23개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2개가 건설하다 중단됐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다시 한다고 하고 하면서 2개가 다시 이제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2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일본은 다 이쪽 아니면 이쪽 바닷가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요 서해안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개 정도가 운전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요. 어쨌든 이 세슘이라는 녀석은 이제 우라늄이라는 것을 원료로 해가지고 붕괴를 하는 과정에 세슘이 나오게 되거든요. 세슘이 나왔다 이 말은 틀림없이 인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사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1980년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도 그렇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세슘이 공기적으로 확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낙진 형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다 보니까 특히 이 부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서 사고가 났다. 영향 반경이 전국입니다. 플러스 이쪽에 100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사고가 나면 현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전역이고요. 여기서 하면 일본도 영향을 받겠죠. 그나마 후쿠시마는 이쪽에 있는데 현서풍이 부니까 미국 쪽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만약 사고가 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정지했거든요. 영구적으로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전을 정지한 원자력 발전소는 한 5년쯤 기다렸다가 해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6,500억 원입니다. 6,500억입니다. 네.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스탑되는 이제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 6,500원씩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50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거라고 한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서울 그 홍릉에 있는 키스트에서 원자력 연구원이 대전으로 내려가기 전에 실험용 원자로 트리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해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해본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해체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전부 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이라 얘네를 그냥 둘 수는 없고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용량의 제한이 있어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피를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본도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생겨서 세슘으로 오염된 거 알지만 걷어서 쌓아놓은 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보낼 때 한 드럼당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는 200리터짜리 한 드럼. 근데 그 드럼에 예를 들면 작업자들이 입었던 옷, 장갑 이런 거를 넣고 시멘트 범벅을 해가지고 한 드럼 보내는데 1,2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피를 줄여서 조금 만들어서 이거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는 게 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파악의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세슘으로 오염된 토양 1kg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했더니 최종적으로는 0.06kg으로 만들었습니다. 1kg에 있던 것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처리하고 해가지고 0.06kg 만들었으니까 뭐 대략 한 20분의 1. 그래서 1,200만 원 들 거를 20분의 1 정도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한수원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랩을 가져왔습니다. 댓글 받았다고요? 기술 자체를 사갔습니다. 근데 돈은 얼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세한 것들을 그냥 토양에서부터 잘 뜯어내자. 어떻게 하면 잘 뜯어낼까? 뜯어낸 다음에는 다른 건 가만히 놔두고 섹신이라는 요소만 딱 붙이는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토양으로부터 잘 뜯어내서 물로 보내고 물에서 섹신만 딱 붙이고 그러면 부피가 쫙 줄어드는 거죠. 일단 근데 이 섹시움 잘 붙이는 물질을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자기는 팔거든요. 현대건설에서 그 실험한다고 그 물질을 사왔어요. 저랑 같이 연구했던 다른 대학 교수님은 실험실에서 만들었고, 성능 테스트 했더니 저희가 만든 게 성능도 좋아요. 근데 대량 생산 아직 잘 안 되긴 하지. 근데 100g 사는데 4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0g 사는데. 그것도 미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판단 좀 하면서 얼마나 그러는지. 그래서 저 시험용으로 쓰는데 1억 6천 정도를 이 흡착제 구입 비용으로 한수원이 썼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라는 그 교수님들이 전부 때도 여기다가 네이처라는 저널에 논문을 내면은 SNT 1억인가? 네. 1억 치는 때 1997년에 미국의 어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아까 그 탄소 순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호흡을 하면서 다시 아까 50%는 갖고 나뭇잎이 땅에 떨어졌다 걔네들이 썩으면 다시 50%가 가서 똔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궁금합니다. 광합성이 있는데 50%는 땅으로 왔던 녀석들이 결국은 50%가 전부 다 가니까 내 카본 제거하는 게 순수하게 카본 제거하는 게 0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땅으로 떨어진 이 녀석들을 나뭇잎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얘네들을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온도를 한 600도 이렇게 올려주면 열 분해가 되고요. 열 분해가 돼서 남아있는 고체 덩어리가 얘네들이 바이오차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얘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바이오차 형태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50% 중에서 25%는 이 열분해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고 바이오차로 25%가 오면 전체 중에서 25%는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인데 그러면 바이오차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면 하나도 안 가냐? 그렇지 않고 100년쯤 지나면 한 5% 정도는 간다. 20% 정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100년에 5%가 아니라 1000년에 3%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1000년을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독일에서는 독일 정부에서 돈을 내가지고요. 계속 얼마나 분해되는지 지금 19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 안 하고 얼마나 공기로 가느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회에서 발표해요. 작년 대비 올해는 몇 퍼센트 더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를 그렇게 오래 정부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은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오차라는 녀석을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주면 탄소 중립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녀석이 비료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식물을 더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신이 내린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제안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평가를 최종 받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분뇨로부터 바이오차라는 녀석을 만드는 거죠. 열분해 가축 분뇨로부터 열분해를 해가지고 바이오차라는 녀석을 만드는. 근데 이 바이오차라는 녀석들이 가축 분뇨에 있는 질소하고 인을 붙잡아줄 수가 있고 흡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흡착시키면 질소하고 인이 포함된 바이오차라는 녀석들을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을 퇴비 형태로 써주면 식물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잘 자라게 될 거다. 요게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차 형태로 가게 되면 얘네들 요 바이오차에 있는 탄소는 분해가 잘 안 되니까 탄소를 땅에다 저장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그 광합성이라는 것을 식물이 할 때 이산화탄소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공기 중에는 4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얘가 600ppm, 700ppm 되면 광합성을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앞쪽에 그 현기성 소화라는 것을 할 때 메탄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넣어서 주면 일반 공기에서보다는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 상황에서 식물을 키우고 거름까지 있으니 얘가 되게 잘 자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식물은 소, 먹이, 사료로 쓰면 빨리 자라는 녀석들을 쓰면 결국은 이 전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되지 않는 형태의 순환형 시스템을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안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서류 심사는 통과해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 연구를 실제로 축산 농가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얘가 암모니아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숲 같은 건가요? 태우. 예,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얘가 바이오차가 정말 잘 분해가 안 돼? 분해가 안 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 나오는지 어떻게 만들면 잘 안 나오는지 연구들을 쭉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0분.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그 강의였다고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이제 저는 그 화학을 잘 못해요. 화학을 잘 못해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무기, 유기로 사실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게 저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화학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을 저런데 이용을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사실 화학공학과 나오셨거든요. 근데 환경지원공학을 전공 계시지만 화학공학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친한데 뭘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았고요. 또한 연구 자체가 아주 실용적인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보다 이제 좀 어리지만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는 우리 분야에 그거를 응용했으면 좋겠다. 또 어디 다른 분한테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일기들 중에 지금 현재 교수님하고 같이 과제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니고 저희과 교수님. 네. 교수님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공학과가 하고 또 우리 여기 MOT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도 제가 이제 잘 아는데 엄청 고민해서 준비를 하셨고요. 또 오늘 또 강의 자체도 제가 들었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를 표현드립니다.